4월 9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민중사 1권의 4장 폭정은 폭정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1776년경 영국령 식민지의 유력한 인사들은 향후 200년 동안 아메리카에서 엄청나게 쓸모있다고 입증될 중요한 발견을 이루었다. 합중국이라 불리는 하나의 국가, 상징, 법적 통일체를 창설함으로써 대영 제국의 총신들로부터 토지와 이윤, 정치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잠재적인 반란을 억제하고 새로운 특권적 지도층의 통치에 대한 대중적 지지라는 합의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혁명을 보면 그것은 뛰어난 업적이며 건국의 아버지들은 몇 세기에 걸쳐 받아왔던 경의와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들은 현대에 고안된 가장 효율적인 국가 통치체제를 만들었으며 온정주의와 명령을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미래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줬다. 버지니아에서는 베이컨의 반란을 시작으로 1760년까지 식민지 정부의 전복을 목적으로 한 반란은 18번에 걸쳐 일어났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흑인 반란은 6번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폭동도 40번이나 있었다. 이때쯤이면 또한 잭 그린의 말처럼 지방에는 안정되고 논리적이며 효율적인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정치, 사회적 엘리트들이 출현했다. 그리고 1760년에 이르면 이 지역적인 지도층은 영국과 식민지의 영국인 관리들에 대항하는 반란적인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됐다. 의식적인 음모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대응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게 된 것이었다. 7년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의 승리를 거둬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인들을 몰아낸 1763년 이후 이제 식민지의 야심찬 지도자들은 프랑스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영국인과 인디언들이라는 두 라이벌만 남았다. 영국은 인디언의 협조를 받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에팔레치아 산맥 너머를 백인이 출입할 수 없는 인디언의 땅이라고 선언했다. 아마도 일단 영국인들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인디언은 어떻게든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식민지 엘리트들이 의식적으로 사전에 고려한 전략이 아니라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깨닫게 된 것이다. 프랑스가 물러나자 영국 정부는 식민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전쟁 비용을 치르기 위한 세입이 필요했던 영국은 식민지로 눈을 돌린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 무역은 영국 경제에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다. 1700년에 약 50만 파운드였던 식민지 무역은 1770년에는 280만 파운드로 늘어났다. 그러므로 아메리카의 지도층이 영국의 지배를 덜 필요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국은 식민지의 부를 더 필요로 하게 됐다. 이런 요인들이 충돌을 가져왔다. 전쟁은 장군에게는 명예를, 사병에게는 죽음을, 상인에게는 부를, 빈민에게는 실업을 가져다 줬다.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종결됐을 때 뉴욕에는 2만 5천 명이 살고 있었다. 한 신문의 주필은 시내 거리에 거린과 방랑하는 빈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신문에 투고된 편지들은 부의 분배에 의문을 던졌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덤플링, 이라도 해먹을 만큼의 밀가루를 얻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반해 교역용 밀가루 수천 배럴이 거리를 뒤덮고 있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게리 내시의 도시 세금 명세서에 대한 연구를 보면 1770년대 초반의 보스턴 납세자 가운데 상위 5%가 도시의 납세 대상 자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에서도 역시 부가 점점 더 편중됐다. 법원에 기록된 유언장들을 보면 1750년 당시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2만 파운드의 유산을 남겼다. 보스턴의 하층 계급은 은민회의를 통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매사추세츠 송덕은 이런 은민회의가 열릴 때면 가장 천한 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참석해 의례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신사, 상인, 유복한 무역상 등 주민들 중 잘 사는 모든 자들을 투표로 압도했다고 쓴 바 있다. 보스턴에서는 상류 계층에 포함되는 변호사, 신문주필, 상인들이지만 영국과 긴밀했던 지배 집단에서는 배제된 몇몇 사람들이 보스턴 명사회를 결성해 연설과 글을 통해 근로계급의 여론을 형성하고 군중에게 행동을 호소하고 행동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반적인 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과 보통 은민들의 분노를 날카롭게 인식하면서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형성하고 있던 오티스에 관한 내시의 설명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 정치의 오랜 역사, 즉 상류 계급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층 계급의 에너지를 동원하는 역사의 전조를 본다. 이것은 순전히 기만만은 아니었다. 부분적으로나마 하층 계급의 불만을 실제로 인정했고 이런 면을 볼 때만이 수세기에 걸쳐 하나의 전술로 효율성을 가져온 이유를 알 수 있다. 내시가 지적하듯이. 제임스 오티슨, 세뮤얼 애덤스, 옥스브리치 세처, 로열 타일 등의 일군의 보스턴인들은 인근 선술집, 소방대, 보스턴 명사회 등의 그물망을 통해 장인과 막 노동자를 연결시켰고 근로 계급의 견해를 신뢰하는 정치를 지지했으며 장인은 물론이고 막 노동자들까지도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1762년 오티스는 토머스 허친슨을 대표하는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보수적 지배자들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변호사가 도시 숙련기능공과 장인을 동원하는 데 사용할 법한 미사여구를 보여줬다.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나 역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내 두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내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어떤 자연권이나 신수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짓밟음으로써만 위세와 명예를 얻게 된 몇몇 사람들의 불쾌한 표정 아래 이런저런 좋고 나쁜 세평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합니다. 당시의 보스턴은 계급적 분노로 가득 찼던 듯하다. 1763년의 보스턴 가제트에서는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이 사람들을 비천하게 만들 목적으로 계속 가난하게 내버려두는 정치적 계획을 조장하고 있다고 썼다. 보스턴의 부자들에 대한 누적된 이런 불만이 1765년의 인지세법 이후 군중 행동의 폭발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영국은 대영제국의 팽창을 위해 식민지인들이 고통을 겪은 대프랑스 전쟁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이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해 여름 에비니저 맥키톤신이라는 재화공이 군중을 이끌고 앤드루 올리버라는 보스턴의 부유한 상인의 집을 파괴했다. 2주일 뒤 군중은 영국의 이름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부유한 엘리트의 상징인 토머스 허친슨의 집으로 향했다. 군중들은 도끼로 집을 부수고 지하 저장실에 있는 포도주를 마셔버리고 가구를 비롯한 물건을 약탈했다. 영국 식민지 관리의 한 보고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일반적 평등을 도모하고 부자와 빈자의 구별을 없애버리려는 약탈 전쟁의 일환으로 15명의 부자들의 집을 파괴하려는 대규모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오티스 같은 지도자를 원했던 수준을 넘어선 순간들 중 하나였다. 계급적 증오가 친영국 엘리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민족주의 엘리트들은 비켜나갈 수 있었을까? 보스턴에서 저택 습견이 있던 그해 뉴욕에서는 누군가가 뉴욕 가제트에 이렇게 기고했다. 사람들이 이웃의 가난 덕택에 불을 누리는 일이 빈번할진데 99명 아니 999명이 한 사람의 사치나 위세를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혁명의 지도자들은 그런 정서를 적당히 유지하는 데 고심하고 있었다. 식민지 도시의 숙련기능공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선거 구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의회의 공개회합, 입법의사당의 공공방청, 호명투표의 공표 등을 요구했다. 숙련기능공들은 야외 회합을 열어 주민들이 정책 위반, 공정한 조세, 가격 통제, 숙련기능공을 비롯한 보통 사람들의 정부 직책 피선출에 등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내시에 따르면 특히 필라델피아에서는 하층 중간 계급의 성장한 의식이 영국에 공감하는 보수적 왕당파들 뿐만 아니라 혁명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모종의 강경한 사고를 야기했음을 틀림없다. 1776년 중반에 노동자 장인 및 소상인들은 선거 전략에 실패하자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수단을 채택해 필라델피아에서 뚜렷한 주도권을 장악했다. 몇몇 중간계급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은 그들은 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무제한적인 사적 소유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공격에 착수했다. 1776년 펜실베이니아 헌법구상 총회의 선거 기간 동안 하위직위원회는 사회 내의 차별을 만들어내기 너무도 쉬운 거대하고 지나치게 비대한 부자들에 반대하라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다. 하위직위원회는 몇몇 개인에게 너무 많은 재산이 귀속되어 있어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고 보편적인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자유로운 국가는 법률에 의해 그런 재산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는 내용을 비롯한 권리상전을 헌법에 삽입하기 위해 작성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골에서도 부자와 빈자 사이에 비슷한 충돌이 벌어졌다. 정치 지도자들은 주민들을 영국에 대항하도록 동원하고는 그 과정에서 반란에 참여한 빈자들에게 약간의 이익만 주었고 자신들은 훨씬 많은 이익을 차지했다. 1740년대 뉴저지의 소작인 폭동, 1750년대와 1760년대 허드스강 유역에 있었던 뉴욕 소작인 봉기, 그리고 버몬트를 뉴욕주에서 분리시킨 결과를 낳은 동북부 뉴욕에서의 반란 등은 모두 산발적인 폭동을 넘어서는 항거였다. 이런 항거는 오래 지속된 사회운동으로서 대항정부를 창설하기도 할 만큼 고도로 조직화된 것이었다. 소작인들의 운동은 한 줌도 안 되는 부유한 지주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종종 소유자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된 땅을 임차한 농민들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려야만 했다. 저지의 반란자들이 친구들을 풀어주려고 감옥에 쳐들어갔던 것처럼 허드슨강 유역의 폭도들은 보안관으로부터 죄수들을 구출했고 한때는 보안관을 죄수로 감금하기도 했다. 소작인들은 주로 인간 찌꺼기로 여겨졌으며 1771년 올버니군의 보안관이 베닝턴으로 이끌고 갔던 무장대에는 지방 권력 구조에 특권적인 상층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4월 9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의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점점 더 어제보다 더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모습을 오늘 살펴봤고 그에 따라서 항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내일은 토지 폭도들이 부자에 대항한 일명 토지 폭도라고 부르는 그 부자들에 대항한 빈자들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9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